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죠. 저도 사랑합니다. 바로 우리 최파고 최용석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저도 아우. 사랑합니다. 아우 간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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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죄송해요. 민망해. 제가 잘못 시작했네요. 네. 원래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맞습니다.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제목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저도 글로벌 라이브 2차 심층 인터뷰 시간에 거의 나눈 이야기들이 투자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네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나누고 있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걸까? 네. 어떤 의미에서 이 투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첫 번째일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좀 성향이 다르신 분은 노후를 위해서,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는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긴 하고요. 좋죠. 예, 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욜로, 좀 이렇게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너무 다양한 종류의 그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이유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욕구가 다를 텐데. 사실 투자라는 각자의 목적은 다 다를 수 있겠죠. 네네. 투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할 거고 네. 어떤 사람은 경제 자유로서 빠른 은퇴를 준비를 할 거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은 투자를 하는 목적 자체는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더 고민을 더 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오늘 왜 이런 주제를 준비했는지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요. 네네. 본론으로 바로 제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사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 주말에 읽었던 어떤 블로그의 글에서 어떤 좀 저도 생각이 좀 깊어져서 그 생각을 좀 구독자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브런치라는 사이트에서 올라온 이제 글이었는데 경화로운 생각이라고 해서 어떤 대기업에서 30년간 굉장히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임원까지 승진하셨다가 생각보다 조금 이제 빠른 은퇴를 하시게 된 거죠. 50대 초반의 나이에 은퇴하게 되신 분께서 그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 글을 써놓으신 건데 그 글을 읽고 제가 닿았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장인들 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네네. 근데 20년, 30년 굉장히 회사에 열심히 일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부족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50대 초반 혹은 60대 은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은퇴 이후의 삶이 우리가 30년, 40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의 문제는 우리가 일했던 기간보다도 은퇴하는 후의 기간이 더 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득 기간이 훨씬 길죠. 그렇죠. 무서운 얘기죠, 사실. 무서운 이야기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건 무서운 얘기고 사실 과거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은퇴 이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고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취득한 소득을 운용할 만한 고금리를 운용할 만한 투자처도 많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자산 가격들이 사실 과거 20년, 30년간 많이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간과 과거의 구간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구간은 문제가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도 조금 불투명한데 은퇴 후의 기간이 너무너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주변에 보면 퇴직한 이후의 삶이 대부분은 다 퇴직 이전에 비해서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건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빨리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 파이어를 원해라고 하지만 네. 정작 회사에서 20년, 30년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수많은 직장인들이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 다닐 때보다 네. 삶의 어떤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느낌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의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뭐 노후 파산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극적인 단어도 꽤나 많이 그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저는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 퇴직 이후
와, 퇴직 이후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살긴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투자합니까라고 했을 때 저는 노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름이 돋네요. 정말 내가 30년을 무소득으로 얼마나 버티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오늘. 맞습니다. 사실 제가 글로벌 라이브 코너에서 투자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웰스 매니저, 프라이빗 뱅커,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사실 60대, 70대, 80대 고객분들이고 그 수백 명의 고객분은 당연히 제가 만났던 수천 명의 고객분 중에는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거나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1000명 이상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특히나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신 분들조차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분보다는 네.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혹은 조금 힘들게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지난 10여 년간 수없이 많이 일적으로도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네. 그에 관한 얘기를 조금 짧게 나눠보면 저 역시 자산관리사로서 재무설계에 관한 지식들을 갖추고 있고 전문적인 뭐 자격증이나 내용들을 공부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재무설계라고 부르는 파이낸셜 플래닝 FP들의 일반적인 목적은 소득과 지출의 불일치를 조금 해결해 주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무설계에서 말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때 우리가 많이 버는데 많이 네. 벌었을 때 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덜 쓰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녀들의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는 구간,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구간이 가면 우리가 버는 소득보다는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어느 정도 초과 지출의 구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존에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해뒀던 것들, 관리해뒀던 돈을 가지고 저 부분을 상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소득과 지출이 밸런스가 갖춰지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는 재무 설계인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요즘 그 우리 개인들의 고민들 또 직장인들의 고민은 저 재무 설계적인 이슈보다는 사실 이런 문제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죠? 네. 은퇴 설계라고 해서 은퇴 이후의 삶에 관한 고민들이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면 지금 파란색이 소득인데 네네. 지금 소득이 쫙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죠. 저기 이제 퇴직하는 거죠. 그렇죠. 퇴직하면 소득이 뚝 떨어지겠죠. 뭐 당연히 연금 정도 받고 용돈 정도 네, 월급이 받으면 훅 없으니까 떨어지죠. 네, 대부분은 떨어지겠죠.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출은 그거보다는 덜 떨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에 쓸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노후에도 여유로운 노후 생활에 대한 니즈가 요즘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뭔가 내가 은퇴했다고 집에만 있는 시니어분들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다들 라운딩 가시고 또 친구들하고 모임 하시고 그쵸. 소셜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 예상보다는 그 지출이 꽤나 많이 있는 거고 경제적인 이유로 사실은 뭐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회 활동을 못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고 특히나 지금 30대 40대인 분들은 우리가 은퇴할 때쯤에는 아마도 평균 수명 기대 수명 자체가 90세가 넘을 거기 때문에 네네. 은퇴하고 아마 적어도 30년은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자산 관리사로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은퇴 이후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예요. 맞아요. 이건 10년 혹은 20년간 장기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맞아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은퇴한 이후에 재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은퇴한 이후에 내가 준비해뒀던 어떤 자산을 통해 그걸 해결할지 아니면 정말 투자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놓고 그 고민을 방향을 정하고 20년, 30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그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퇴직연금을 함부로 못 받게 하는 정책이 지금 계속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받으면 뭐 굉장히 세금 많이 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세금 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자영업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복지 비용이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퇴직금은 나중에 은퇴하고 받으세요라는 것 때문에 일부러 그냥 약간 징벌적 과세를 그 중도 퇴직금을 받을 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했다가 내지는 미리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퇴직을 했다가 그 받은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쉽게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있어서 사실 저는 뭐 죽을 때까지 투자하겠지만 이 투자 자체가 노후랑 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한국은 외국 대비해서 은퇴 설계를 위한 연금 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3층 보장 제도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제일 기반에 깔리고 그 위에 퇴직연금이라고 직장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그쵸. 우리가 DC형 IRP 계좌들이 만들어지고 리타일 펜션이 있고 그 위에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개인연금이 있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보장제도가 다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 제대로 도입되고 자리 잡힌 지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네. 실제로 저도 60대, 70대 은퇴한 고객분들 많이 만나지만 실제 그러한 연금 제도의 수혜를 보는 분들이 기존의 공무원분들이나 연금 제도가 잘 정비됐던 공직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실 연금이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아마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뭔가 내가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걸 해결하시면 될 테고 또 소득이 매우 충분히 있는 분들이라면 그걸 통해 미래를 준비하면 될 텐데 네. 제가 생각에 그러한 상황이 아닌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의 직장인 혹은 우리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은퇴 후의 삶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준비, 가장 현명한 준비가 결국 전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저희 메시지의 전부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한번 보시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대 수명이 81세 정도였어요. 2012년. 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쯤 보면 그 사이에 한국의 기대 수명이 83.6세로 거의 3살이 늘어났어요. 네네. 네, 이거는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노후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사실 좀 부담될 수 있는 이슈잖아요. 그럼 현재의 속도대로라면 대략 20년 후가 되면 우리 한국의 기대 수명이 90세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의료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90세 중반 정도 혹은 뭐 100세 가까운 나이까지도 기대 수명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퇴직 이후의 삶이 40년 혹은 30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러한 장기적 삶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긴 시간 뭘 할 거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가면 언제나 예시로 들어진 인물이 있어요. 떠오르는 분 있으시죠? 이 장수의 상징, 이 투자자의 상징 한 분 있으시죠? 바로 정답 공개하면 네. 워렌 버핏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워렌 버핏이 투자의 천재라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말씀들을 하지만 물론 천재인 건 맞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 한 20% 초반 정도 냈는데 사실 저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몇십 년간 낸 투자자는 많이 있었어요. 네네. 뭐 20% 중반, 30% 초반, 심지어 30% 후반을 장기적으로 낸 투자자들도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된 건 워낙 오래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뭐 공식적으로는 30대부터 투자자가 됐지만 그 이전에 10대 시절부터 사실 투자에 대한 경험들을 어느 정도 쌓아왔던 투자자고 뭐 보통 워렌 버핏의 투자 기간을 70년 이상의 장기 투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월가 기준으로 할 때 하워드 막스 같은 인물들이 한 50년 정도 투자해서 구류의 반열에 가 있는 거고 네.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그 이상으로 거의 70년 가까운 투자 경험을 통해서 정말 레전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확실한 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장수한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건 이 네. 투자에 매우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길게 산다는 건 네. 투자자에게는 매우 고마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압도적인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로 보면 한국의 많은 뭐 현실 또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은 60세가 지나면 뭔가 이제 액티브가 좀 떨어지고 약간 은퇴에 가까운 나이라고 인식들을 하지만 네네. 워렌 버핏이 걸어온 길을 보면 60세에 사실 자산이 한 5조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근데 60세 이후에 30년간 30년 전 60세가 되고 지금까지 30년간의 누적 성과가 거의 5조에서 100조까지 키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투자자에게는 사실
나이를 극복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이 살아있는 그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장수하면 모범 사례는 맞는데 네, 너무 예외적이긴 하죠. 모범 사례는 맞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부모님한테 혼날 때 야 너는 왜 김연아처럼 못하니? 아니 전 세계 1등처럼 못한다고 혼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지금.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분의 이런 그 투자해왔던 경력과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네. 제가 한 번 더 부연하자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워렌 버핏이 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네. 워렌 버핏 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뭐 한 1,000만 명 중에 한두 명일 거고 네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없고 워렌 버핏이 보여준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오래 산다는 게 투자는 분명히 유리한 면이 있다. 친구다. 그건 네네. 뭐 명확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60세 이후에도 네. 투자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워렌 버핏만큼 탁월한 투자자가 되지 못하겠지만 그렇진 투자를 않더라도. 못할 건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연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전 그 점에서 충분히 존경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할 문제라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 워라밸이라는 말을 직장인들 많이 쓰잖아요. 네네. 저도 직장인이고 워라밸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던 세대인데 사실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이라면 네. 직장 밖에서의 시간을 라이프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일과 일상을 봤을 때 그 균형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슬픈 건 뭐냐면 실제로 최근에 은퇴한 분들의 그 고민을 얘기 들어보거나 아니면 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 명 단위의 은퇴자분들을 만나봤지만 사실 은퇴하시고 나서 증권사 찾아와서 자산관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강남구에서 자산관리 하는 분들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실 뿐만 아니라 네. 매우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워라밸 면에서 매우 100점 만점의 삶을 사신 분들이고 워라밸의 균형을 충분히 맞추고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성공적 은퇴를 하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조차도 사실 은퇴 후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메시지는. 그래서 아까 전 처음 초에 나눴던 어느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도 생각해보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인정받아서 빠른 승진을 하셨고 높은 연봉을 받으셨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분도 교육을 잘 시키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가 되면 은퇴 이전의 나의 삶이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은퇴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건 워라밸에 대한 고민, 워라밸을 훌륭히 지켜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더 높은 수준의 고민을 해야겠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자산관리사인 저희 입장에서 제가 지난 13년간 많은 은퇴자분들 만나고 자산에 관한 얘기를 나눈 입장에서는 일과 삶, 워크 라이프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반드시 헬스와 인베스트먼트, 건강과 투자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고민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현재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네. 건강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정말 자산에 대한 투자는 사실 다소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기자님 혹시 나의 건강 관리에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요즘에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50km씩은 뛰는 것 같고 훌륭합니다. 지금 누적으로는 뭐 거의 한 2,000km 넘게 뛰었으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네, 뭐 그 정도 하는 거 그리고 술 안 마시는 거. 네, 너무 훌륭합니다. 정도?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제가.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기적인 삶을 생각했을 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나를 둘러싼 관계들,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게 지내고 또 휴식을 취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건강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밸런스 게임으로 본다면 고혈압과 당뇨에 시달리는데 잔고에 100억 있는 삶보다는 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데 잔고 한 5억 있는 삶이 훨씬 더 밸류 있지 않아요? 솔직히 저라면 약간 고민되네요. 네, 저에게 만약에 이 만성 질환과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잃어서 활력이 떨어진 잔고 100억 있는 삶과 네네. 건강에 대한 자신이 넘치고 잔고 한 5억점 있는 삶을 고르라면 전 당연히 건강하게 그냥 잔고 5억 있는 쪽에 저의 가치관이 훨씬 더 맞거든요. 저 역시도 건강에 관한 관심이나
고민들 또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저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투자라는 건 주식 투자만 말하는 건 아니고 그게 금융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부동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는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고민했던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한다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진 네. 롱런하는 삶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과 투자에 관한 고민을 꼭 같이 해주길 원한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얘기 나눌 건 당연히 뭐 건강에 관한 문제보다는 투자에 관한 그렇죠. 이야기겠죠. 네. 네.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삶에서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지출하고 저축하는 활동도 있지만 반면에 투자라는 부분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해서 버는 돈이 현실적으로 뭐 연소득을 예시로 한 7천만 원 정도 버는 직장인, 대기업 직장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세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고정적인 지출과 뭐 비정기적인 지출들에서 한 4천만 원 쓰고 나면 네네. 한 7, 8천 벌어도 사실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1년에 2, 3천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그 2, 3천 정도의 자산들을 모아서 사실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집 한 채, 차 하나 그리고 한 몇 억 정도의 금융 자산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인데 부동산 자산을 만들어내기엔 사실 부족한 면이 있는 한참 게 턱없이 현실이죠. 부족하죠. 네, 솔직히. 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실 연소득이 7천이 아니라 저거보다 연소득이 한 2배쯤 되더라도 저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네. 소득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투자가 저 일에서 받는 급여 소득과 가장 다른 부분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복리가 작용한다는 점이죠. 저 복리가 작용한다는 걸 알면서 실제로 경험한 분들은 많지 않지만 맞아요. 분명히 이 투자에는 이 복리라는 마법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가지는 이 복리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이제 강렬한 거죠. 구체적으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가정하는 건 투자 원금이 그냥 5천만 원 단일 투자예요. 뭐 매달 정기식으로 200만 원, 뭐 매달 정기식으로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너무 계산하기 복잡하고 네네. 저는 그냥 가정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뭐 30살에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반면에 30살에 5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근데 그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이제 목적을 정하는 거죠. 내가 이 5천만 원을 잘 운용해서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어 보겠다는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원이 저는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을 가정했을 때 많은 직장인이 저 정도 금액을 투자하죠. 만약에 내가 정말 안전한 선택을 하겠어, 가능하면 리스크가 없는 선택을 하겠어라고 하면 보통 세후 기준 한 연 3% 정도가 지금 받은 투자 수익률이 될 거예요. 네. 뭐 산업은행이나 우리나라의 가장 안전한 채권들의 금리가 지금 4% 정도 되니까 AAA 등급 채권으로 한 4% 정도 본다고 할 때 뭐 세후 3% 정도 달성하고 그렇다고 하면 대략 한 10년 정도 투자하면 저 원금 5천만 원이 6,700 정도 되고 좀 소소하죠. 네네. 그리고 20년 정도 투자해야 5천만 원이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년 정도 지나야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복리가 작용하긴 하지만 복리의 효과는 솔직히 미미합니다. 저는 사실 저러한 타겟 수익률을 가진 투자는 저는 전혀 아니죠. 네. 하지만 과거의 한 30년간 한국의 투자자들, 한국의 금융자산을 가진 많은 분들은 네. 저 3% 내외의 수익률을 타겟으로 많이들 운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원금이 보장된 상품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었죠. 네. 왜냐하면 투자 리스크에 대한 좀 공포, 두려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연 3% 정도로 투자하게 되면 대략 20년마다 자산이 한 2배 정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케이스 두 번째는 내가 원금 보장성 상품은 아니고 어느 정도 리스크 있는 금융 상품도 테이킹해서 나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열어놓고 투자하겠어라고 하면 제가 생각이 현실적으로 지금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는 시장이니까 네네. 금융 상품 투자자가 목표로 할 수익률은 한 7% 정도 될 것 같아요. 세후 한 7% 정도 타겟으로 본다면 저 정도가 달성 가능하면 이제 복리의 마법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9,8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9,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년 후가 지나면 9,800이 대략 한 1억 9천 정도 되고 30년 정도 지나면 한 3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세후 한 연 7% 정도 되면 대략 10년마다 2배가 되는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10년마다 네. 2배가 되는 마법이 작동하는 거고
저는 사실 제가 타겟을하는 자산의 운용 목표 수익률은 당연히 연 7%보다 저는 다소 높습니다. 네네. 네, 보통 제가 실제로 모시고 있는 강남의 자산가분들 금융자산 기준으로 뭐 30억에서 50억 정도 총 자산 규모로 100억 정도 운용하는 분들이 보통 저에게 기대하시는 수익률이 나 7% 정도는 된다 정도 말씀들 많이 그래요? 하세요. 네, 6, 7% 정도. 최근에 기준금리가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7, 8%를 많이 말씀하시죠. 저게 보통 자산가분들이 원하는 자산 증식의 속도인 것 같고요. 실제로 KB금융 같은 곳에서 나오는 금융자산, 뭐 부자 보고서 이런 것들 보면 네네. 자산가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 보통 연 9% 정도, 하이 싱글 정도 된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바라는 기대 수준이 약간 더 높은데 네네. 아까 워렌 버핏 정도의 위대한 투자액 한 20% 초반 정도를 타겟으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타겟으로 하는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저는 사실 10% 초반 정도면 저는 훌륭하게 운용되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실 세후 연 12%라고 하면 숙달된 투자자에게 연 12%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아마 겸손하게 말하겠지만 야 저건 목표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펀드 매니저 출신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증권사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너 1년에 12% 정도 운용할 수 있어라고 하면 대부분은 야 12%보다 나 더 잘하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요? 본인은. 근데 네. 사실 우리가 그 위대한 투자자 가운데 한 분으로 부르는 피터 린치가 그 본인이 펀드 매니저 할 때 연평균 13% 아니었었나요? 제가 아니, 알기로는 23%라고 23%. 아, 네, 그렇군요. 13년간 23%로 13년간 2,700%. 그렇구나. 보통 네네. 우리가 위대한 투자자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20% 중후반의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30%대가 되면 이제 정말 레어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10년 이상 20%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낸 그 전설적인 투자자는 꽤나 많습니다. 네, 10년 이상 20% 이상 투자하는 투자는 꽤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진 10% 초반. 근데 저걸 보면 이제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닌 게 S&P 500을 그냥 투자하면 네. 지난 10년간 15% 줬어요. S&P 500 지수 투자하면. 네네. 그러니까 전 S&P 500 지수 투자보다 약간 낮은 정도, 연 12% 정도도 만족할 만한 속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면 12%에게라고 하지만 적에 가져오는 봉리의 밥을 한번 보자는 거죠. 네. 12%로 투자하면 5천만 원이 10년 후가 되면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년 후가 되면 약 한 5억 정도가 돼요. 정확히는 한 4억 8천 정도 되는데 대략 값으로 제가 적었고 그 30년이 지나면 대략 한 15억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아까 전 7%로 투자됐을 때는 10년마다 2배가 되는데 네. 연 12% 정도가 되면 10년마다 3배가 되는 게임이 있는 거죠. 저렇게 되면 30년 정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한 15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야 15억으로 은퇴자산 되겠어라고 하지만 저기에 가져간 5천만 원으로 투자한 거예요. 네. 5천만 원만 투자한 겁니다. 네네. 내가 처음에 5천만 원 투자하고 그다음에 돈을 하나 또 투자 안 한 거예요. 저축을 한 푼도 안 한 네네. 거예요. 극단적인 가정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정도 저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약 15억 정도인 거고 그러면 저에게 이제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근데 뭐 10년, 20년, 30년 이론적으로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쵸. 그거 너무 긴 기간 가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부자들 있잖아요. 네. 100억 가진 분, 200억 가진 분들 아마 제가 한국에 있는 30대 중에서는 그러한 부자분들과 가장 많이 만나보고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눈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네네. 저희 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처음 27살 사회생활을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했어요. 타워팰리스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정말 부유한 분들이 많았지만 네. 제가 자신하지만 그분들이 그 부를 이루기까지 20년 미만으로 걸린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30년에서 40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 부를 이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에게 만약에 20년 30년 너무 긴 가정 아니야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반문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부자들의 99%는 20년 30년 걸려서 부자가 됐는데 네네. 너는 그러면 그런 시간 필요 없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니라고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유함을 만들어낸다는 건 경제의 여유를 만들어내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자산 증식을 우리가 목표로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연 12%로 한 50년 정도 투자할 수 있으면 약 한 150억 정도 5천만 원이 150억 되는 이제 봉쇄의 마법이 작용한다는 거죠. 오래 살아야겠다. 그렇죠. 오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30대 후반이니까 저는 아직 50년은 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목표는 지난 10년간 정도 투자했다면 앞으로 한 50년 정도는 더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한 60년 정도는 투자 기간을 이제 즐기는 거겠죠. 저는 당연히 평생 투자할 거고 저 역시 저런 봉쇄의 마법을 저희 자산에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50년 투자해서 150원 만든 투자자 있겠어라고 반문하시면 네네. 전 당연히 직접 본 적이 있죠. 저희 어. 고객분 중에 실제로 40년 전, 45년 전 30대의 나이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서 네네. 지금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수백억 대의 주식 투자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있고 어. 그런 분들에게 저는 정말 수백 번 얘기를 나눴지만 저도 믿기지 않지만 네. 30년, 40년, 50년 장기적으로 투자해온 분들의 성과는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도 그분들은 한국에서만 투자했는데도 네네. 롱런하게 투자 수익을 낸 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12%라 목표가 나에겐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연 12%를 낼 수 있는 데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각자의 방법론은 다르겠지만 장기 투자자가 갖춰야 될 몇 가지 기본적인 소양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건 어떤 이벤트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내가 투자한 기업의 플러스적인 요인인지 마이너스적인 요인인지 정도는 이해할 능력이 당연히 돼야 될 거고 기본적인 수준의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내가 투자한 대상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내가 투자한 대상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이 매겨져 있어서 가치와 가격의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할인되는지 비싼지 정도 알 수 있어야 될 거고 네네.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 뭐 예를 들면 과도한 기대가 지나친 가격을 만들어내고 과도한 공포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만들어낸다는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다면 저는 10% 초반 정도는 경험 있는 투자가 충분히 추구할 만한 목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그게 너무 어렵다면 굳이 내가 직접 안 해도 네. 뭐 프라이빗 뱅커나 웰스 매니저나 뛰어난 투자자나 뛰어난 투자 좋은가를 만나서 도움을 얻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투자를 꼭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목적은 한 10% 초반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상적인 목표인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장기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는 리스크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최악의 케이스는 5천만 원을 잃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그 5천만 원이 1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투자가 가진 가장 매력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하는 직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강남에 있는 자산가 분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조언을 드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만나는 분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분들을 사실 직업적으로 많이 만나겠죠. 네. 근데 그러한 분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매우 탁월한 성과를 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근로자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투자로서 매우 성공적인 소득을 얻은 분들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으로 부자가 된 분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저 역시도 사업을 해서 500억, 600억짜리 기업을 시가총액 5천억짜리 기업으로 만들어낸 분을 옆에서 10년 이상 지켜보기도 했었고 네네. 또 근로소득으로 연간 10억 이상, 15억 이상의 연봉을 10년 이상 받아서 연봉으로만 200억 이상 받은 분들 제가 봤지만 네. 근로소득으로 100억 정도 받으려면 사실 내가 기여한 그 수익이 1조 정도는 돼야지 그 1%를 맞아요.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100억, 200억 벌려면 그 회사에 1조, 2조 정도의 부가가치 만들어줘야 그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투자소득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그냥 투자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 열심히 교육하고 가정주부로서 오래 사셨는데도 투자 소득으로 뭐 20억 혹은 50억, 100억의 부를 이룬 분들 세례를 받고 그분들에게 작용한 건 장기 투자가 만들어준 복리 효과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경제적인 부양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거나. 근데 둘 중에는 제가 단언하지만 네. 장기 투자가 더 쉬워요.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요? 것보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다른 분이 나 둘 다 싫고 탁월한 성과를 만들 자신도 없고 장기 투자할 자신도 없다라고 하면 네. 그럼 우리 현재 만족하면서 한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뭐 모두가 부자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저는 당연히 장기 투자자지만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저희 개인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한 게 어떤 분에게는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전 공감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나 길어져 버렸어요. 대부분에게는 직장을 생활 30년보다 더 긴 은퇴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의 기간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최고로 잘 준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열심히 챙기고 저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꼭 1시간 반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네. 저도 항상 걸어 다니거든요. 매일 15,000보 이상은 걷습니다. 저는 매일 걷고 주 2-3회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리고 음식 가능하면 좀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그런 정도 관리 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쵸. 장기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길어진 삶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산관리사로서 바라본 경험에서는 결국 매우 탁월하거나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둘 다 없이 부자가 될 만큼은 저는 제가 보기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제가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에게는 꼭 장기 투자하시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장기 투자 못하겠고 연 10% 초반 못 내겠다고 하면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요. 같이 의논하시죠. 사실 저도 저를 돌아봤을 때 넌 탁월한 투자를 하고 있니라고 하면 아니요 절대 아닌데요. 그러면 저는 장기로 가야죠 뭐. 저도 탁월한 투자자가 전혀 아니고 어. 하지만 연 10% 초반 정도는 낼 수 있는 투자자죠. 사실 1년에 10% 초반은 아 1년에 10%가 탁월한 게 아니에요? 탁월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럼 전 뭡니까 저는 뛰어난 투자자들이 정말 험불한 많이 건데, 있죠. 험불. 네, 제 주변에도 뭐 뛰어난 투자자는 정말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저도 시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함께 장기적 투자의 길을 걸어가시죠.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최근에 약간 시장도 좀 속 시끄럽고 그리고 좀 약간 분위기도 오늘도 약간 분위기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들 난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옆에서 돈 버는 거 보고 막 올라가는 거 보고 하면 이게 단타로 바뀌거든요.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최파고님, 최용석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